TV조선이 실시한 3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각각 31.7%, 32.8%로 집계됐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2차 조사 때보다 2배가량 상승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녹취가 논란 끝에 방송됐습니다. 정치권이 공방을 벌인 가운데 방송되지 않은 내용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연설을 외울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청년 간호사를 만나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불교 포럼에 참석해 불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고개를 숙이고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사고 실종자 가족들은 책임 회피라며 반발했습니다. 내일부터 백화점과 영화관, 학원 등 13만 5천 곳에서 방역 패스가 해제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3월부터 시행됩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된 첫 명절 설을 앞두고 한우와 고가의 과일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을 떼어내 만든 LG에너지솔루션 청약이 내일 시작됩니다. LG화학은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주주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꼭 50일 남습니다. 과거의 경우를 보면 지금쯤 형성된 여론이 대선 결과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지난 연말 여론조사 이후 약 보름 만의 조사입니다.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그동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상당한 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어떨지 궁금하죠. 다만 MBC가 김건희 씨 녹음을 공개하기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라는 점은 감안하시고 그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은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실시된 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는 이재명 후보 31.7%, 윤석열 후보 32.8%, 심상정 후보 2.7%, 안철수 후보 12.2%였습니다. 17일 전 실시된 지난 연말 조사 때보다 이 후보는 0.7%포인트 내렸고 윤 후보는 1.4%포인트, 안 후보는 6%포인트 올랐습니다. 오차범위 내 양강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2030 표심엔 변화가 있었습니다. 20대에서 윤 후보와 안 후보 등 야권 후보 지지율은 각각 6.4%포인트와 14.9%포인트 동반 상승했는데 20대 남성에선 윤 후보가 36.2%로 오차범위 밖 1위였습니다. 20대 여성에서는 안철수 18.7%, 심상정 16.9%, 이재명 12.2% 순입니다. 30대에서도 윤 후보는 10.3%포인트가 오르면서 이 후보와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정권 교체로는 57.9%로 직전 조사보다 3.4%포인트 올랐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은 57.9%였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37.8%였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선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53.1%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후보 수사에 대해선 70.2%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씨 수사에 대해선 67.9%가 같은 답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1,01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는데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오차범위 안에서 큰 우열이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는 안철수 후보가 더 적합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만약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된다면 이 부분, 즉 역선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최대 쟁점이 될 거란 얘기죠. 이어서 황선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번 설문에서 야권 단일화에 대한 질문은 모두 4가지 항목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누가 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윤석열 후보 38.5%, 안철수 후보 35.9%였습니다. 단일 후보 적합도는 윤 후보 36.3%, 안 후보 41.3%로 역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안 후보는 두 방식 모두에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각각 53%와 62.1%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윤 후보는 30대에서 43.1%로 안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반면 안 후보는 여권 지지세가 강한 40대에서 28.5%포인트의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 실제 단일화 협상 국면이 되면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 문제가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3자 가상 대결에선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모두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윤 후보를 단일 후보로 가정한 경우 이재명 32.2%, 윤석열 39.3%, 안 후보로 가정하면 이재명 26.6%, 안철수 47.9%였습니다. 야권 단일화에 대해선 46%가 필요하다, 43.1%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는데 국민의힘은 단일화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도 여전히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채널 측과 통화한 육성이 어제 MBC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8시간 가까운 통화 분량 가운데 법원이 방송을 불허한 부분, MBC가 자체적으로 걸러낸 부분을 제외한 일부만 방송이 됐습니다. 시중에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보도 프로그램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그 내용만 보면 여야의 공방이 민망할 정도로 큰 알맹이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부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반대로 김건희 씨를 둘러싼 그동안의 의혹을 해소시켜준 대목 역시 적지 않아서 오늘 여야의 표정과 반응이 좀 미묘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주요 발언 내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김건희 씨와 유튜브 서울의 소리 채널 촬영 담당자 이모 씨의 통화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52차례 7시간 45분 분량입니다. 이 가운데 MBC가 보도한 내용엔 정치적 현안들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거야. 보수가 키워줬겠어. 보수는 자기네가 해먹고 싶지? 이거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항상 자기 편에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미투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동정론을 펴기도 했습니다. 나는 안희정이 불쌍하더만 솔직히. 나랑 우리 아저씨는 되게 안희정 편이야. 김 씨는 통화 상대인 이 씨에게 캠프 합류를 제안하고 나중에 한번 봐서 우리 팀으로 와요. 진짜. 나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누님하고 그 노량진수사 시장으로 한 바퀴 돌든가 가보세요. 가면 상인들이 엄청 많거든. 좀 문자로 보내줘. 왜냐면 이걸 내가 좀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내가 좀 우리 캠프에 적응을 좀 하게. 김 씨는 줄리옥과 동거설 등은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나이트 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난 그런 데를 되게 싫어하고 시끄럽고 그런 데를 싫어하거든. 내가 뭐가 아쉬워서 동거를 하겠니? 유부남하고. 서울의 소리는 방송되지 않은 추가 육성을 유튜브에 공개했고 오마이뉴스는 조국 전 장관의 진짜적은 유시민이라면서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 안 되고 넘어갈 수 있었다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녹취록 전체를 입수했다며 남편이 노무현 연설을 외울 정도로 정말 좋아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 문 대통령은 신하 뒤에 숨는 분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김건희 씨는 이 방송과 관련해서 아무 반응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씨의 부적절한 선거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공세에 나섰지만 파괴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한 당혹감도 적지 않았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김건희 씨가 선거 캠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최순실 시즌2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최순실의 기시감이 든다. 최순실 시즌2 아니냐. 김 씨의 미투 관련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게 죄송합니다만 좀 천박하다.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는 입장문을 내고 2차 가해를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본방사수 운동까지 펼쳤던 여당에선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실제 여권 성향 인사들 사이에선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었다는 실망감이 쏟아졌고 MBC를 두고는 김건희의 악재를 호재로 바꾸는 이적 행위를 했다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도 녹취에 치명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후보의 가족이나 부인이 그 정도 안 하는 캠프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의혹이 해소됐다거나 호감 이미지가 생겼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시청자들 반응에 걸크러쉬 이야기도 나오고 의혹이 오히려 해소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다만 윤석열 후보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많은 분들한테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당연히 봤습니다. 당연히 봤지만 그냥 봤을 뿐이고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에 더 관심과 기울일 생각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물론 유력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어느 누구와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가 궁금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방송이 특히 공영방송이 이 내용을 제보받았다고 해서 방송에 낼 것인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겠죠.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는 분도 있고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발언 하나가 있습니다. 이 녹음을 제보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괜히 MBC에 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채림 기자가 설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사적인 통화 내용을 편집해 보도한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임무를 포기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여권에선 김건희 씨가 1억 원도 줄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이 언론인 회유라고 비판하는데 이에 앞서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해 상황이 어렵다고 한 이 씨의 하소연은 빠진 채 방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영방송이라면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욕설 테이프와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된 사항들도 당연히 방송을 해서 다만 이재명 후보의 통화 녹취도 균형 있게 보도하란 야당의 요구에 MBC 측은 이 후보의 형수욕설은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거부했습니다. 새로 나온 팩트가 우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문제됐던 것까지 다 쓰란 얘기입니까? MBC 시청자 게시판은 김건희 씨 본인의 해명 기회만 줬다는 여권 지지층 비판부터 이 후보 욕설을 언제 방영할 거냐는 주장까지 400여 개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통화를 녹음해 넘긴 서울의 소리 측은 중요한 대목이 빠졌다며 자체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실망스러운 분이 많았고요. 괜히 MBC 측에 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 우파 성향의 시민단체는 사적 대화까지 검증이라며 공개한 건 끔찍한 인권 유린이라며 MBC의 추가 방송 금지를 권고해달란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기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앞서 들으신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내용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다양한 곳에서 여러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도 각자 다르실 텐데 정치부 홍연주 기자와 함께 이번 보도의 파장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자, 보도가 나가기 전에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되고 예민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 내용을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이번 대선의 최대 악재가 되지는 않을까 바짝 긴장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우려했던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공식적으로 답하기 곤란했던 사생활 논란이 이번 보도로 해소가 됐다면서 긍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나 그런 데를 되게 싫어하고 시끄럽고 그런 데를 싫어하거든. 왜냐면 나는 줄리한 적이 없거든. 내가 뭐가 아쉬워서 동거를 하겠니? 유부남하고. 어떤 엄마가 자기 딸 팔아? 유부남한테? 자, 지금 들어본 바로 저 내용들이 그동안 가장 크게 이제 논란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게 해소가 됐다. 본인이 직접 저렇게 아주 그 편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소가 됐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반면에 여권에서는 김 씨가 언론인을 그러니까 기자를 회유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성관위에 물어봤는데 이 방송 보도 내용만으로는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김 씨의 발언 가운데 상당히 논란되는 부분들이 이것 말고도 또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 미투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지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는 그 파장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정제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김건희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만 서지현 검사 미투 사건 등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은희 변호사는 사적으로 한 말에 대해 비판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2차 가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보도한 MBC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미투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지만 이걸 보도한 MBC가 더 문제다 이런 지적이죠. 그렇습니다. 자, 폭발력 있는 내용이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오늘 한겨레 신문이 이 7시간 통화 녹취를 입수했다면서 인터넷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리포트로 저희가 보도해드린 내용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비판하는 내용 외에는 딱히 눈에 띄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다만 법원이 금지한 내용을 한겨레도 빼놓고 보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내용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아직 이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김 씨 본인의 재판에 관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본인 사생활 의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해명한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부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미 방영분 녹취에서는 과거 윤 후보의 손바닥 왕자 논란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김 씨는 무속인 설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조금 나이 드신 분이 맨날 걱정해주고 많은 지지자가 있는데 써지 말라고 거기다 맨날 이렇게 써줘. 그 거절할 수 없어서 쓰고 갔는데 그 무슨 무속인이에요. 무속인이 어딨어 주변에. 예, 지금 오늘 저희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또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는데 이 조사들은 이 방송이 되기 전에 조사된 것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리얼미터가 한 조사가 있습니다. 지난주 6일간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6.5%포인트 오르면서 40%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4%포인트가 떨어진 36.7%였는데 오차 범위 밖에서 윤 후보가 앞섰습니다. 일간 추이를 보면 당내 갈등이 봉합된 다음 날인 7일 이후에 윤 후보 지지율이 올랐다가 13일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김건희 씨 녹취 보도가 예고가 된 게 12일인데 그 다음 날부터 회복세가 주춤해진 겁니다. 반면 저희 조사는 어제와 그제 이틀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야권 지지층의 우려가 비교적 많이 반영된 조사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뭐 오늘 조사를 하든지 내일 조사하면 그 부분에 분명히 반영이 되겠군요. 예, 홍연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젊은 간호사들을 만나서 고충을 들은 뒤에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20대 남성을 겨냥한 군장병 반값 통신비를 공약하고 청년 구직자에 대한 면접비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간호사들과 주먹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들은 코로나 이후 근무 강도가 높아졌지만 보수는 낮은 수준이라며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생리적인 형상도 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근무 시간이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고 이 후보는 처우 개선과 인력 보충 등을 담은 간호사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간호사법은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17년 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이 후보는 48번째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현재 20%인 병사 통신비 할인율을 50%까지 늘리겠다며 감면 비용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 준비 비용을 지원하고 공공부문부터 면접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후엔 재경 대구 경북인 신년 교례에 참석해 윤석열 안철수 후보와 새해 들어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불교 행사에 참석해 원효대사의 화쟁 정신을 거론하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법률마다 기준이 달라서 혼선을 주고 있는 나이 셈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공약도 냈습니다. 윤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은 박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불교 리더스 포럼에서 윤석열 후보가 스님들에게 합장을 합니다.
원효 대사의 가르침인 불의, 화쟁 정신을 들어 국민 화합을 강조했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섬달 발언을 의식한 듯 불교계의 문화유산 보존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민족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불교계의 역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잡한 국내나이 기준을 통일하는 공약도 공개했습니다. 법률과 행정기관에 따라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 0살로 시작해 해마다 한 살씩 더하는 연나이, 생일이 지나야 한 살 더 먹는 미국식 만나이를 혼용하고 있는데 이걸 국제표준인 미국식 만나이로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국제표준에 맞춰 통일하는 걸로 바꿔볼까요? 좋아, 빠르게 가! 윤 후보는 현재 정부, 대법원, 선관위가 따로 관리하는 공직자 재산 등록 정보를 일원화하고 당뇨 환자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를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장고에 들어갔던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반성의 메시지를 내놓고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민주당과 야합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2년 전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고희동 기자입니다. 닷새 만에 머리를 짧게 자르고 기자들 앞에 선 심상정 후보가 고개를 숙입니다. 진보 정치의 가치와 원칙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뼈아픈 저의 우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지난 총선 직전 민주당과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공수처 신설을 담합하며 조국 전 장관 사태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데 대해 사과한 겁니다. 기자회견장 배경막에 적힌 심상정 이름 안에도 반성과 성찰의 의미를 담아 민주당 이중대, 내로남불과 같은 단어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며 완주의지를 다졌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1월 추경에 대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악성 포퓰리즘 돈 선거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고무신 막걸리 선거와 뭐가 다릅니까? 안 후보는 또 사회복지사들을 만나 처우 개선과 호봉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장동의 핵심 5인방 일부 인사가 성남시를 건너뛰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침을 받아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이 때문에 성남시 공무원들의 반감이 상당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당시 정모회계사로부터 건네받은 대장동 사업 제안서를 검토해 봤더니 특혜 소지가 많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 첫 증인신문에 나온 성남도시개발공사 한모 팀장. 자신이 관여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계공 정모 팀장이 성남시장에게 방침을 직접 받아왔다며 실무진들은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것처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모 변호사가 대장동과 1공단 분리개발을 두고 성남시 실무자 반대에 부딪히자 이재명 당시 시장을 직접 만나 결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성남시에 구역 변경 요청 공문을 보내고 시 내부 협의를 통해 시장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1공단이 도시개발구역에서 분리되면서 성남의 뜰이 수용보상금 2천억 원을 차입하지 않아도 되게 됐고 그만큼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씨는 또 유동규 전 본부장 사무실에서 정모 회계사를 만나 대장동 사업계획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검토 결과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특혜 소지가 많은 내용이 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일주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 해체가 오늘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불발됐습니다. 실종자 구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실종자들은 무너진 건물 고층부에 있을 걸로 추정되는데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전정원 기자, 고층 수색은 왜 진척이 없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붕괴 우려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서진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고 건물 안전점검까지 마쳐야 구조대원들이 안전하게 상층부에 투입되는데
타워 크레인 해체는 오는 금요일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고층 수색을 앞두고 오늘도 전문가 안전점검이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도출하진 못했습니다. 여전히 타워 크레인의 추가 붕괴 위험이 있고 외부 옹벽의 안전성 문제도 자문단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도 구조견 8마리와 무인 장비를 투입해 실종자 5명이 작업을 했던 28층에서 34층 등 상층부를 집중 탐색했습니다. 한편 사고 현장 인근 펜스에는 실종자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며 시민들이 내건 노란 리본이 가득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네, 경찰이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 10곳도 압수수색을 했다고요. 네, 압수수색 대상은 붕괴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들입니다. 경찰은 오늘 공사 계약과 납품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콘크리트의 성분 불량 여부와 양생 과정, 계약 문제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자급 5명과 하드급 업체 현장 소장, 감리 3명 등 모두 9명을 추가 입건해 전체 입건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완전 철거 후에 재시공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고 실종자 가족들과 입주 예정자들은 책임 회피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국민 앞에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사고에 이어 7개월 만입니다. 광주 사고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정 회장은 총력을 다한 실종자 수색과 피해자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를 모두 철거한 뒤 다시 짓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수분양제에 대한 계약 해지는 물론 아파트 완전 철거와 재시공 방안까지도 고려하겠습니다. 또 현대산업개발은 현재 짓고 있는 모든 건물의 안전보증 기간을 법적 기준인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정 회장은 이번 사고에 책임지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지주사인 HDC의 회장직은 유지할 방침입니다. 대주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라고 했지만 실종자 가족들과 예비 입주자들은 책임 피하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냥 사과 몇 마디로 둘러대면서 자기는 물러나고 다른 사람 세워서 계속 또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이은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강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광주 사고 현장에서만 반발이 거센 게 아닙니다. 7개월 동안 2번의 대형 붕괴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번질 조짐입니다. 일부 지역 재건축 단지에서는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취소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이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교체하자는 목소리가 재개발 조합 안에서 꾸준히 나왔습니다. 광주에서 7개월 만에 또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붕괴 사고가 일어나자 학동사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교체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조합원들이 아이파크가 붕괴된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시공사 바꾸자고 하는. 광주 운암 3단지 재건축 조합은 이미 현대산업개발에 계약 해지 검토를 통보했습니다. 학동 붕괴 참사 피해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영구 퇴출을 주장했습니다. 부실 공사로 하정동에서 또다시 광주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현대산업개발을 건설업에서 영원히 퇴출할 것을 촉구한다. 다음 달 시공사 선정 투표를 앞둔 경기 안양 재건축 단지에는 일부 조합원들이 보증금을 반환할 테니 떠나달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현대산업개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판하지요. 너무 많이 수주를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됐나 그런 생각도 하고. 서울시는 오늘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에 포함된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전국 12개 대형 공사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내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원 등 13만 5천 곳에서 방역 패스가 해제됩니다. 방역 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법원으로까지 번지자 이 정부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 개선안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오는 3월 청소년 방역 패스는 그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혼란이 전망됩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에 고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방역 패스를 인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찍는 어플은 없으세요? 나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인증에 차질도 잇따릅니다. 보신 것처럼 경기도의 이 마트에서 장을 보려면 방역 패스 등이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QR코드나 안심콜 같은 출입자 인증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당장 미접종자들은 마트 이용이 편해졌습니다. 미접종자를 마치 확진자인 양 나라에서 좀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게 좀 불편했고, 그리고 저처럼 수유부나 임산부들은 좀 불가피하게 백신을 못 맞는 건데. 대형마트를 비롯해 방역 패스 해제 시설은 학원과 독서실, 영화관 등 6종 13만 5천 곳입니다. 하지만 학원마다 방침이 다릅니다. 침방울 생성이 많은 연기, 관악기 연주, 노래 등 3종류의 학원에 대해서는 계속 방역 패스가 적용되어야 한다. 논란이 뜨거웠던 12세에서 18세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선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3월부터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시 청소년층 중심의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본안 판결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3월 개학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네, 이렇게 방역 패스가 대거 해제되는데 자영업자들은 허탈합니다. 오늘부터 6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됐지만 영업은 그대로 밤 9시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왜 우리만 규제 대상이냐는 형평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 장사를 준비하는 이병철 씨. 밑반찬을 미리 그릇에 담고 행주로 식탁을 닦습니다. 오늘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4명에서 6명까지 늘었지만 식당은 예전과 비슷합니다. 이 씨를 더 맥빠지게 하는 건 일부 시설의 방역 패스 해제 소식. 백화점과 마트는 인원 제한, 시간 제한이 없고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만 6인 9시까지 한다는 거는 뭔가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연장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도 합니다. 죽으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살려주시고. 9시 영업 제한이 아쉽긴 일부 시민들도 마찬가지. 인원 제한보다 시간 제한이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시간 제한은 여전히 유지되고 인원이 6명 느는 거는 사람들이 아직 별로 만족 못하지. 하지만 정부는 초비상 상태입니다. 오미크론이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전이 되는 것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률은 지난주 26.7%로 한 주 새 약 2배가 늘고 해외 유입 검출률은 95%에 육박합니다. 오미크론 위기가 초위기에 들어가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련 또한 길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34년 동안 노숙인 등에게 무료 급식을 해온 한 복지단체가 서울시에 고발당했습니다. 시는 불법 증축을 이유로 들었는데 주민 민원도 구청으로 시로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체는 배려를 호소했습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굴다리비까지 길게 늘어선 사람들. 줄을 따라가면 34년 동안 어려운 이웃에 식사를 나눠주는 무료 급식소 바퍼가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달 바퍼의 건물 증축이 불법이라며 대표 최일도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문제가 된 공사 현장입니다. 기존 3층 건물 양 옆에 3층짜리 건물을 추가로 짓고 있는데 문제는 땅이 시 소유란 겁니다. 무료 급식소를 보는 일부 이웃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24일부터 한 달이 안 됐는데 350건, 서울시에도 9건의 민원이 접등.
급식소를 찾는 노숙인이 많아 등하굣길 아이들 안전이 불안하다며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일반인들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런 사람들 계속 주워가지고 거기에 앉으셔야지. 급식소 측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를 호소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굶은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이 어려운 사람들 배려가 없구나. 서울시는 불법이라 고발 조치가 불가피했다면서도 기부 체납 후 사용 등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김영란법 개정으로 올해 설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명절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죠.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한우나 과일 등 고가의 선물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설 선물 예약 상담 창구가 북적이고 선물을 포장하는 직원들의 손도 분주합니다. 이거 100센트 한정으로 기획했는데 일일대로 좀 끝날 것 같아요. 이번 설은 김영란법이 개정돼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바뀐 후 처음 맞는 명절입니다. 코로나로 가족이나 친지 방문을 자제하면서 선물이라도 더 좋은 걸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우하고 과일 샀고요. 가격대는 10만 원대, 30만 원대.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이제 만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비 시부모님한테 설 선물 드리려고 20만 원대로 굴비랑 옥돔. 유통업계도 한우나 과일, 고가의 수산물 등 20만 원 한도에 맞춘 선물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20만 원대 근접하는 그런 기획 상품들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도 많아서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너무 커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물량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근 백화점 3사의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 설 선물 예약 판매 매출은 작년보다 일제히 늘었고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한 선물 판매도 증가했습니다. 김영란법 개정으로 올해 설 선물은 예전보다 비싼 프리미엄급으로 바뀌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유명 브랜드에서 한정판 운동화를 내놨습니다. 영하 10도에도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서 기다리는가 하면은 이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전력 질주하기도 했습니다. 그거 오픈런 아니야 하실 텐데 우리가 익히 알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정판 운동화를 가지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앞사람을 밀치며 달리고 에스컬레이터를 역주행하다 넘어집니다. 100켤레만 파는 한정판 운동화를 사려고 매장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뛰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좀비 영화 같다는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다른 매장에선 영하 10도의 날씨에 전날 밤부터 패딩과 털모자로 중무장을 하고 밤샘을 하는가 하면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17만 9천 원짜리 이 운동화는 이른바 리셀 시장에서 순식간에 60만 원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20만 원 수준이던 또 다른 운동화는 800만 원에 재판매되기도 했죠. 한정판 상품은 희소성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인기가 높습니다. 한정판 거래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고 있어서 리셀 시장이라는 시장 자체가 하나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다양한 카테고리로. 일부 젊은 층은 리셀을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기도 하죠. 부동산처럼 목돈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 즉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2조 3천억 원 수준이었던 전 세계 스니커즈 리셀 시장 규모는 2025년 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집욕과 또 과시욕을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한정판 상품이 부른 리셀 열풍,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LG화학에서 배터리 부분을 분사해서 만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일부터 이틀간 일반 청약을 받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에서 무려 1경 5천조 원이 넘는 주문액이 몰린 만큼 유례 없이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이른바 묻지마 투자는 자제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화문의 한 증권사 객장. 일찌감치 신규 계좌 개설이 끝났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일반 청약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새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몰려든 탓입니다. 바로 따블을 본다고 하던데요. 저도 주식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한번 이 기회를 가져볼까? LG 에너지솔루션은 공모가가 주당 30만 원으로 기관들의 수요 예측에서는 주문 금액만 1경 5,203조 원이 몰려 사상 처음 경단위 주문을 기록했습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70조 원. 상장만으로도 시총 3위 규모이고 예상처럼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치솟고 장중 상승세를 보일 경우 SK 하이닉스를 넘어 시총 2위가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묻지마식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인데다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등 지난해 주목을 받았던 일부 대형 공모주도 상장 후 공모가를 밑돌거나 시초가 아래로 떨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요. 막연한 장밋빛 미래를 다들 하고 계신 건데 살짝 경계할 필요도 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일반 청약을 받은 후 이번 달 27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됩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LG 에너지솔루션은 흥행 대박을 터뜨릴 기세지만 모기업인 LG화학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LG화학의 일반 투자자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른바 쪼개기 상장 이대로 괜찮은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상당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LG화학의 주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초 100만 원을 넘었었지만요. 현재는 약 30% 폭락한 70만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가가 고공행진했던 이유는 배터리 사업의 성장과 기대감 등이 크게 반영됐던 건데요. 이 알짜 사업이 빠지면서 기존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주식도 받지 못합니다. 이런 형태의 쪼개기 상장 때문에 주주권이 침해받았다는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SK케미칼도요. 지난해 바이오를 따로 떼어내 상장을 했는데 1년 전보다 주가가 절반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도요. 이마트는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카카오는 지난해 은행, 페이에 이어서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등 자회사 상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 상장이 반복되면 주주권 침해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신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업들도 또 기업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산업을 키운다는 명목이 큽니다. 신규 자금을 끌어모아서 설비, 인력 등에 투자할 좋은 기회가 되는 건데요.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혁신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부정적으로 보면 3세, 4세 이 지배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지배력을 확보하는 과정이.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소액주주 보호가 너무 소홀했다 이런 지적이 있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이나 영국 같은 해외에서도요.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 상장 사례는 드문데요. 특히 미국은 소액주주 집단소송 같은 제도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자회사를 상장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요. 유튜브 등 이 상장할 만한 알짜 자회사들이 있지만 따로 상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도요. 동시 상장 비율을 해마다 계속 낮추고 있는데 이 당국이 이해 상충 가능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필요한 경우 상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선 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자회사가 상장할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리를 주거나 또 이사회의 책임 규정에 주주에 대한 의무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미가 모이면 굉장히 무서운 목소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의 어떤 감소된 가치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예, 이런 일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기업도 역시 그 피해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점 분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동부가 보름 만에 또 눈폭탄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강풍의 한파까지 겹쳐서 피해를 키우고 있는데 토네이도가 발생한 남부 상황도 말이 아닙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수직으로 들어 올려집니다. 눈길이 얼어붙어 도로 아래로 미끄러진 겁니다. 이 지역에서만 하루 동안 무려 440여 건의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풍과 얼음이 섞인 눈폭풍이 미국 동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일부 지역은 한파까지 겹쳤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선 228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As much as 8 to 12 inches of snow has fallen in some counties, and significant icing is causing trouble in the central part of the state. 강한 바람은 나무와 전신주를 쓰러뜨려 동남부 일대 2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We were sleeping, and then a tree came through the roof. We heard a loud bang, and we went in to assess our bedroom and found the other bedroom had completely collapsed in. 눈폭풍은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워싱턴 DC와 뉴욕으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부 플로리다주에선 2개의 토네이도가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시속 180km의 강풍에 건물이 무너지고 차량은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4명이 다쳤고 주택 약 7,000채는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5년마다 열리는 세계 엑스포가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주간에서는 K-팝과 미디어 아트가 우리의 전통을 알리고 있는데 마치 한국인 듯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라고 합니다. 이루라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관 내부 마당인 중정에 마련된 대형 LED 화면. 방탄소년단의 공연 영상이 소개되는데 히트곡 배경이 경복궁과 숭례문입니다. K-팝을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겁니다. Actually, because I'm K-pop fan, I'm in love with K-pop culture. This place is like, the real Korea. It's Korea here. 지난해 10월 오픈한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은 시작부터 들썩였습니다. 참가국 191개국 중 5번째로 큰 규모인데다 삼각형을 뒤집어 놓은 듯한 독특한 외관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관은 보통 한 30분, 짧으면 30분, 길게는 2시간까지도 원래 대중들이 좀 줄을 서서 들어가는 인기 관람. 한국의 문화유산은 첨단 기술로 재탄생했습니다. 왕실 보자기, 나전칠기의 아름다움은 미디어 아트로 소개되고 QR코드를 통해 한국의 도시 전경을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해진 달고나, 딱지치기 같은 놀이 문화도 소개됐습니다. Honestly, this is one of my favorite pavilions. We got to, like you said, explore new things and learn about the Korean culture. K-팝과 K-드라마로 한껏 고무된 한류 바람이 두바이에 모인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맹꽁이가 흔했습니다. 한 놈이 맹하면 옆에 있는 놈이 꽁하고 화답하며 돌림 노래 부르듯 울어서 맹꽁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몸이 작으면서 통통하고 목은 짧은 게 굼뜨게 기어갑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답답한 사람을 맹꽁이라고 합니다. 미녀 맹꽁이 타령은 구한말 혼란스럽던 인간 세상을 풍자합니다. 서로 뒤엉켜 울어대는 난장판에서 밑에 깔린 맹꽁이가 이놈 염치 없이 누르지 말라고 삿대질합니다. 그러자 위쪽 맹꽁이는 요놈 군말이 많다며 찍어 누르죠. 요즘 세상에 흔한 드자비질이어서 시인은 맹꽁이보다 답답하고 천박한 게 사람이라고 꼬집습니다. 맹, 꽁, 소리만 내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 말들이 필요한가요? 공영방송 MBC의 김건희 씨 통화 녹취 방송을 보고 저는 우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거판이 이제는 이런 수준까지 왔구나. 법원은 사회 정치 이슈에 관한 김 씨의 견해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MBC의 제한적인 방송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방송 내용이 과연 국민이 알아야 할 중대한 공적 사안인지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저 역시 권력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걸 누구보다 앞장서 비판해 왔습니다. 때문에 방송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방송국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 역시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방송을 보고 나니 이게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의문이 생겼습니다. 물론 김 씨의 처신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본인이 한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모르고 무려 8시간 가까이 이런 대화를 나눴다면 그것만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장대로 김 씨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결코 정당한 취재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기자가 답변을 유도하는 듯한 대목도 적지 않고 녹취 파일을 다른 매체에 제공해 방송케 한 것 역시 기자 윤리와는 거리가 먼 행동들이었죠. 언론 자유는 정치적 유불리로 함부로 재단될 수 없는 겁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 역시 내로남불의 위선적 행태를 보인 점은 없는지 성찰이 필요합니다. 선거 전은 사람들을 감정의 난장판으로 끌어들여 진짜 쟁점에 대한 관심을 흐트러뜨리고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과거 미 대선에서 오바마와 맞붙었던 맥케인은 누군가 오바마의 혈통을 문제 삼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No, ma'am. He's a decent family man, citizen.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대선 풍경을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번 생엔 어렵겠다는 절망감이 갈수록 커지는 요즘입니다. 1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겁니까? 였습니다. 이번 주 날씨를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강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이렇게 주 후반까지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는 날이 많겠습니다. 한 주 동안 따뜻한 외투는 물론이고요. 목도리와 장갑까지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한파경보가, 충청 이남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은 내일 낮 기온이 영하 1도에 머물면서 종일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날이 이렇게 춥다 보니 오늘 눈이 쌓인 곳에서는 눈이 녹지 않고 길이 미끄럽겠습니다. 그리고 온열기 사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날이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으로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동쪽과 수도권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7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